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쌍방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이 큰데 은행은 돈잔치를 한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해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민들의 삶을 덮친 고금리의 실태가 어떤지, 이른바 이자 지옥에서 탈출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고 초등학생 등 시민들에게 화를 쏘게 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밤사이 교통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서는 25톤 대형 트레일러와 1톤 택배 트럭이 충돌해서 트럭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50대 주민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트럭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25톤 트레일러가 직진하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파주 아동동의 2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층 주민인 5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주민 4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자제품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 하남시의 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시작된 불은 창고 4개 동과 비닐하우스 1개 동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자들이 퇴근한 이유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뒤쪽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의 저금리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고금리 기조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금리 고통, 이자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2.79%에서 지난해 12월 5.6%로 급등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금리가 2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저금리에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이른바 영끌족들은 요즘 그야말로 이자 폭탄을 맞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30, 40대 대출자들의 경우 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는 조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최근 고물가까지 겹쳐서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매년 12조 5천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만 기준금리가 3%포인트 상승했으니까 이자 부담이 37조 원 넘게 늘어난 셈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분기 1,540조 원 정도였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8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었는데 여기에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요즘은 영끌족이 아니라 영혼까지 털렸다는 영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또 있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와 법정 최고금리 차가 적어서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없어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민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로 나타났습니다. 이자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고금리의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돈 자치를 지적하면서 고금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40조 원. 2021년 실적보다 14% 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 속에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은행 수익이 크게 불어난 겁니다. 특히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최대 300%의 성과급을, 최근 희망 퇴직자들에겐 6억에서 7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는 대출자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자 내는 거가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올라간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또 더 무거워지네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잔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이 돌아가는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이 빚 부담에 신음하는 사이에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이제 영끌족이 영털족이 됐다는 말까지 나올 네. 정도로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해서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 이게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점인데요. 예. 2021년 초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0.5%에서 3.5%까지 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연 2에서 3%에서 지금 7% 상당 기준으로 7%까지 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입했던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자신의 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그 비율이 모두 4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것을 못 버티게 되면 이제 주택을 내다 팔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이 침체가 경착륙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연체 금액도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까지도 또 촉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SR이 지금 연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DSR이 40%를 넘기게 되면 빌려주질 않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은 이자만 가지고 금리만 높아진 것 가지고 40%가 넘어갔다 이 말씀인 거군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이제 전체 모든 대출, 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카드론이나 뭐 이런 거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게 소득의 40%를 넘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요. 일부는 이제 원금 분할 상환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국내 4대 금융그룹 앞서서도 전해졌지만 지난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40조 원입니다. 또 이렇다 보니까 퇴직금 성과급으로 돈자치를 벌였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영끌족들, 30, 40, 심지어 20대까지 네. 영끌족이 있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이제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은 은행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이자 수익을 얻었어요. 직원들에게는 뭐 300%, 400%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또 퇴직하는 직원들에게는 명예퇴직금에다가 법정 퇴직금
등까지 더해서 뭐 6억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계시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막대한 예대 마진을 취했으면 그거에 상응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지 고객들이 불만이 없는데요. 지금 은행이 4대 은행 산업의 그 점유율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체제다 보니까요. 뭐 본인들이 없는 수익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따라서 상승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은행 네. 돈잔치에 인해서 이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라. 자, 이게 그렇다면 뭐 환원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대 마진을 좀 줄이라 뭐 이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네. 포함되어 있듯이 지금 막대한 이익을 쌓았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차원에서 일부 이제 취약계층 이런 쪽에다가 금융 지원을 하는 쪽으로 환원을 해라. 그래서 최근에 국내 은행들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천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추가로 출자를 해서 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 금융당국에서 이 기금 규모를 늘리라고 요청을 할 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들여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사회공헌에서 취약계층을 늘리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 예대 마진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이것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이 4대 금융 지주회사 위주로 점유돼 있다 보니까 과점 시스템 하에서 지나치게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향이 있다고 보니까 이 예대 마진을 줄여라.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아마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를 한 건데 그래도 은행은 속성상 뭐 수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엄밀하게 정의하면 공공재의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뭐 제가 은행에다가 뭐 수수료를 내고 네. 환전을 하거나 이럴 때 수수료를 안 낸 다른 사람이 동시에 자기도 공짜로 환전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어야지만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 서비스라는 것은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공공재라고 비유를 한 것은 은행이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민 금융도 지원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네.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공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책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 나서서 재정을 이용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민간은행 같은 경우는 엄연한 이 민간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주인인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은행에게 이런 공적 역할을 강조하면 나중에 향후 부실화될 경우 이러한 서민 금융 지원이 네. 부실화될 경우에는 손실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부가 끼어들어서 은행한테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이제 관치금융이 네.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이 이제 나중에 배임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계속 뭐 예금금리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라, 대출금리 지나치게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뭐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뭔가 저어되는 측면, 은행의 수익성이 정부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내 금융시장이 결국 4대 주요 금융지주사에 의한 과점 체제로 인해서 이 지주사들이 서비스의 질은 올리지 않는 반면에 예대 마진은 높게 취해서 이익은 많이 달성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일한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은행 산업의 경쟁을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활성화시키면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전문 은행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뭔가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예금 금리는 높아지는, 실제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최초로 설립됐을 때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예금을 제시하고 낮은 금리의 신용 대출을 제시했더니 민간 은행들에서도 똑같이 캠페인을 걸어서 예금 금리도 올려주고 대출 금리를 낮춰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 이자가 너무 높거든요. 이자 예.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금 정책금융대출인데요. 뭐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지난 30일 이후 30일부터 도입을 했는데 9일 만에 연간 한도, 1년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연간 한도의 25% 이상이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비용 없이 자유롭게 특례보금자리론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대출로 대환해서 갈아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인데요. 고정금리 대출이 현재는 뭐 3%에서 4% 중반 정도로 시중에 있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출 금리도 낮은 데다가요. 네. 그다음에 1주택 이하자에게 9억 이하의 주택을 특히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하자의 경우에는 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다든지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고금리 기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금리 기조는 아마 뭐 연말 빠르면 4, 4분기 정도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뭔가 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 안정 측면에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다가 보면요. 지금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고요. 영끌족들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부실화가 또 새로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금융 안정 측면의 우려 때문에 아마 연말 4, 4분기 정도에 이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인 김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쌍방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모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자금을 총괄한 금고직입니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어젯밤 11시 20분쯤 법원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의 비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자금도 김 씨가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 출처는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가 북한에 전해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59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중 용처가 불분명한 100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8년 10월 방북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옥류관 유치 등 북한과 6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이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비용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럼 혐의 중에 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태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측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선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넉 달 뒤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논의한 뒤 300만 달러를 밀반출했고, 이 돈을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북한 조선 아태이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590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쌍방울 금고지기 김모 씨를 상대로 자금 흐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쌍방울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장실질 심사도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그거는 굉장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원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그것도 포기하고 스스로 귀국하겠다고 한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까지 포기를 했다라는 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라는 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했던 진술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가 자금의 흐름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쌍방울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온다고 했다가 들어와서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순히 심경의 변화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한 것 자체는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속 사유라는 것 자체가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를 살펴보는데요. 네. 도주 우려 부분에서는 이미 해외로 도피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인정될 것이고 그 증거인멸 혐의 같은 경우에도 쌍방울 그룹 자체 내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부분도 이미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공범들이 대부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고지기 김 씨 입장에서도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불출석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김 씨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일단 김성태 회장의 진술 대부분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뭐 스마트팜 관련 예. 500만 불, 그다음에 방북 대가 300만 불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구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소위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게 불법적이건 합법적이건 만들어서 그걸 어떤 경로로 지급하고 이런 과정들을 꼼꼼히 기록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김성태 회장도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쌍방울 그 그룹 자체의 이 소위 말하는 비자금 형성부터 돈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의 완전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 김성태 전 진술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금고지기 김모 씨의 이제 진술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겠죠? 일단 분명한 건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고지기 김 씨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쌍방울 관련된 혐의들은 대부분 자금 흐름을 쫓아야 되는 그런 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특히 뭐 외국환 거래법 같은 대북 송금 혐의라든지 뭐 자본시장법, 횡령 배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금고지기
금고지기 김 씨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금고지기 김 씨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그 진술 여부도 중요하지만 진술 내용을 넘어서서 과연 물적 증거나 서류 같은 증거들을 검찰이 발견해낼 수 있을지에 따라서 특히 대북 송금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급물살을 타거나 결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자, 변호사비 대납은 뭐 차치하더라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대납을 했다는 거. 네. 자, 이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일단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그와 관련해서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예. 이재명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뭐 거의 검찰의 소설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은 지금 북한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500만 불, 그 다음에 뭐 대북 방문 대가로 네. 지금 300만 불이 지원된 게 사실이라면 경기도와 연관성이 없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 수사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이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의 어떤 연주를 통해서 그런 돈을 지급하고 어떤 사업의 대가를 따내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기도와의 관련성, 지금 말씀하셨던 뭐 이재명 그 당시의 지사,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관련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이 지급된 게 실제로 북한에 지급된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이제 연관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거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거를 대신 대납해줬으면 무언가 여기 얻는 사업가기 때문에 이득이 있어야 될 것 말이죠. 그게 과연 경기도와 관련성이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 전에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던 거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경기도 측과 상의를 했으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닙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그런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을 공소 제기하면서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공범 대신에 경기도 관계자와 상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알았을 가능성까지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는 뭐 여지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대북 송금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밝혀내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는지까지를 입증해내야 될 텐데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현재도 전혀 이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용인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혹시나 몰랐을 경우에는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뭐 아예 입증을 못해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말 그대로 뭐 소위 무능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방북하는 걸 대가로 돈이 지급이 됐다면 당사자만 모르고 나머지만 다 알고 그것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사업인데 무언가 경기도에서 돈이 못 가고 김성태 회장 측으로 해서 돈이 들어갔다면 이건 김성태 회장이 이 과정을 어떻게 알고 자발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관련돼 있는지 찾아야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서 과연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뭐 돈을 쪼개서 환전해서 중국으로 가서 건네주고 하는 그 외국환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정말 구체적으로 그 과정, 방법까지 논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 혐의까지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뭐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다 없다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의 사업이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였다면 이걸 과연 모를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 이제 수사의 출발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일단 빼돌린 돈이 590억 원이라 보고 있고요. 이 중에 약 100억 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사용처도 밝혀내야 될 텐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 추적은 대부분 끝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자금 흐름들을 밝혀보다 보면 돈 세탁이 굉장히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최종 단계에서 한 100억 정도는 어디에 썼는지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고지기 김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금고지기 김 씨가 이 비자금들을 어떻게 조성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이 100억이라는 돈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이 어떤 정치계나 또는 법 쪽에 어떤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까지도 검찰은 지금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관련해서 이 돈 세탁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금고지기 진술 부분들을 좀 의존을 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추적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이제 줄줄이 예. 나올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9개월을 참사 수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9분간의 연설에서 39번이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1분에 한 번꼴인데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과 헬로윈 참사와 같은 사건을 이어가면서 참사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특검 당론 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손에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탓만한 연설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69석의 숫자의 힘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온 당이 매달려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 사진을 향해서 장난감 활을 쏘는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열렸던 진보단체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회 종료 후에 주최 측이 SNS에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요. 이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를 열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 사진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활을 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도를 넘었다. 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이벤트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저걸 보면은 뭐 섬찟하다, 섬뜩하다는 말밖에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런 분들이 저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진보라고 자처하나요? 진보 단체라고? 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지금 뭐 정치권이 조금 전에 국회 상황도 봤지만 지금 맹목적 증오를 부추기고 있죠. 사실은 다 진영 논리로. 예. 흔히 얘기하는 진영 논리인데 진영 논리라고 얘기하기도 참 못한 그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저런 분들이 저런 집회를 통해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뭘 얻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김건희 여사 비판할 수 있고 한동훈 장관 비판할 수 있고 근데 저런 행동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저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뭔지까지 의심받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저런 것을 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비난밖에 얻을 수 없는 증오밖에 부추기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인 그 목적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성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보통 이제 저런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북한 관련 뉴스를 봤을 때 북한군 훈련할 때 남한의 이제 유력 인사들, 당시 이제 대통령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허수아비에다 걸어놓고 군사 총을 쏘거나 뭐 이렇게 도검 훈련을 하거나 자, 이런 것을 하는 그림을 저희가 이제 많이 보면서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버젓이 남한 한국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규정할 때 그 막연한 개념으로 하면 그 징후를 증폭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인격화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건데 저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떤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 증오와 폭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포용과 공존을 기본으로 깔고 제도에 의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폭력이나 증오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가르쳐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것은 성숙된 시민 의식이 결여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본인이 아무리 불만이 굉장히 내적으로 크다고 하셔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거를 전이시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증오적인 삶, 폭력적인 삶을 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정말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지금 좀 황당합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정의 훼손 사건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 50억 원이 넘는 퇴직금.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이게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죄가 없다. 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그 말씀은 이제 아들에게 줬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버지가 받을 뇌물 대신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대가성으로 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버지 관계가 끊어지나요? 부자 관계가? 아들에게 준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고요. 예. 글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이 50억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과다한 액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 모든 증거에 대한 해석이 그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여러 사람과 녹취록에 나오는 걸 보면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 곽상도 의원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50억을 어떻게 주지?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뭐 나눠줄까? 아들에게 줄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50억 뇌물이 왜 갔느냐? 왜 50억 성과급이 왜 갔느냐? 퇴직금이 왜 갔느냐? 사회통념상 과다한 액수가. 그것도 비춰보면 뻔하잖아요, 얘기가. 근데 왜 그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라도 과거 이런 그 뇌물 사건 같은 데 보면 판결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눈을 감죠? 그거에 대해서? 6년 정도 근무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화천대유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와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아버지가 소개해서 갔고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이용한 그런 행동을 곳곳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50억 퇴직금을 줬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사회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검찰의 또 의도적인 무능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것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뭐 인정할 수 있다. 만약에 독립적인 생계 때문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소장에 아버지 뇌물 아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공범이죠. 같이 기소했어야죠. 만약에 그 독립적인 생계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거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서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것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은행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른바 50억 클럽 이런 데서는 검찰 출신 전관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권순일 대법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런 걸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은 무능하게 진실에 눈을 감은 그런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억 무죄 판결을 놓고 여당에서도 이 국민 감정과는 멀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자녀에게 50억이 간 부분이 국민들이 무죄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문도 보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을 이제 정당하다고 한다면요, 앞으로는 딸과 아들들한테 뭐 100억, 1000억 줘도 뇌물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거 공소유지한 검사나 이 1심 판결 재판장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의 비판 피할 길이 없다. 예, 이 여당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뭐 무검 유죄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이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유독 검찰 가족들 내지는 검찰 출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까? 이거 검찰이 해소하지 않으면요, 그 검찰의 어떤 정의를 향한 진정성 그리고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봐주기 내지는 뭉개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본질은 기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이윤 추구. 근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을 주는 게 그 이윤 추구에 무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판사도 당연히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판결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수사도 그런 질문 하에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소, 기소하는 것도 철저하지 못했고 수사도 철저하지 못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진정성, 신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각 당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해당 사건들을 수사, 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 패스트트랙 하려면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정의당의 태도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뭐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예. 그러나 전 정치적 계산 또 뭐 예를 들어서 180석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숫자 계산 이거에 앞서서 정치행위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좀 전에 얘기한 판결도 사실은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판결이 힘을 가지려면 정치행위는 더더구나 그렇죠. 정치행위는 어떤 것이든 무슨 뭐 특검법을 발의하든 어떤 다른 법안을 발의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행위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설득당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의해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중요한데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명분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금 검찰이 뭐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회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 철저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빨리 지금 처분을 하란 말입니다. 수사 다 했다면서요, 완전하게. 그럼 빨리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뭔가 해서 종결을 시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종결된 내용을 보고서 국민들이 이건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특검 얘기 이전에 국회에서 빨리 어떤 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하든 아니면 다른 촉구를 하든 아니면 또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수사를 충분히 했다면 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뭐 91명 중에 90명은 기소했는데 한 명만 빼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왜 빼놓냐는 얘기입니다. 기소를 하든 만약 기소했다면 이번에 무죄 나오는데 다 같이 했을 거 무죄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뭐 기소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 빨리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왜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 하는 종결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먼저 이에 대해서 종결 처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당 이야기들을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들었는데 물론 이제 청년 정의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청년 정의당도 정의당 소속이긴 하잖아요. 네. 이 청년 정의당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뜨끔할 소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검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그냥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싸움, 그냥 방탄 논란 이거로만 가지 그 특검 자체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한 것 같아요. 청년 정의당 대표는.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명분만으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이슈로 블랙홀처럼 모든 다른 이슈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뭐 가결 뭐 이런 거는 의원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이 이게 부속 영장은 심사를 검찰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 판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법부를 믿고 실질심사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이런 행동들이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자, 이것을 약간 그 특검법과 패키지로 해서 같이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몸이 다르면 뭔가 좀 그 정의당에 뭔가 이제 당근을 주고
그 대신 뭐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치적 공학적 계산은 사실 국민적 설득력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지난 국회에서 야말로 무슨 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정의당이 협조를 했는데 제일 큰 피해자가 정의당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좀 전에 그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재명 그 대표가 자진해서 출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회기 중이면 그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도 구인장을 발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진 출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은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안 열면 되는 거예요. 회기 중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자진 출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저 임시국회 안 열겠다. 불필요한 임시국회 3월 달 안 열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곤혹스러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무리해서 의원이 되고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될 때는 그거로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대응을 많이 한 기간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주 뾰족한 방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총선 승리로 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한 번에 고리를 끊어내는 이런 결단 반전을 통해서도 뭐 해법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그 총선 승리를 위한 그 반전의 해법이 그렇다면 뭐 대표 사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대표 사임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뭐 그 내가 영장실질심사 받을 테니까 그냥 가결시켜 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보면은 뭐 야당의 반발,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명 있는 정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작은 정당들의 반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상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쌍특검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걸 추진하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게 보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뭐 민주당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뭐 현재 수사를 받아치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그 김상일 평론가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먼저 결단을 해버리면 그와 같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극단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설사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무슨 조정훈 의원이 찬성해서 통과하고 아니면 180석을 얻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난은 받겠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일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공공한 상황에 처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결단이 있고 나서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결단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 공세용이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추진하는 거 아닐까요? 예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와 같은 그 공세를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특검의 명분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대장동 사건, 이른바 50억 클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무니없는 수사와 터무니없는 판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튀르키예
세계 대지진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생존자들이 처한 상황도 문제인데요. 위생이 약화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여진의 위협에 구조 작업은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전염병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위생이 악화되면서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이 창궐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There's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again, because of the overcrowding, because of the disruption of water and sanitation. We already had pre-existing outbreaks of cholera and measles. 지난해 9월부터 콜레라가 유행해왔던 시리아는 오랜 내전으로 상수도가 망가진 데다 대지진 피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심한 설사와 구토로 탈수가 일어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طلبنا مساعدات بدنا أجهزة بدنا كذا كنت عم تواصل مع أحد المنظمات قالوا لنا عنا أكياس للموتى حقكم الوحيد إنكم تموتوا. 지난해 30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백신이 부족해지자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투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대지진에 2차 재난까지 겹치면서 생존자들의 삶은 하루하루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꽃이 활짝 핀 나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통도사는 붉게 피는 홍매화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양산 통도사에는 꽃망울 터트린 홍매화를 사진에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절 뒤의 영축산은 아직 흰 눈이 녹지 않았지만 홍매화를 보러 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봄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이 절을 세운 자장율사를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에 심어진 이 매화를 자장매로 부르기도 합니다.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헌한 사찰로도 유명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4군자 중에 하나인 매화, 비교적 다른 것보다 일찍 피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예, 매화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초봄으로 가는 시기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춥고 가난한 시절에도 지조와 품위를 지키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또 매화는 많은 시나 그림에서 영혼을 맑게 해주는 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네, 아직 쌀쌀한 겨울이지만 남쪽은 벌써 봄 소식이 들려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2도로 영상권을 보였던 어제와 달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8도로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많이 약해졌지만 동해안 지역으로는 내일 오후까지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동 중남부 지역에 최고 10c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도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은 오늘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동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전 한때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날이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